이번에는 벡터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곱셈은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벡터의 곱셈은 스칼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합니다. 네, 한번 스칼라와 벡터의 연산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의 경우에 스칼라에다 스칼라를 더하면, 저거는 그냥 더한다는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더하기, 곱하기 뭐 이런 것의 기호를 우리 표시하는데 뭔가 통일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먼저 그냥 더하는 거. 스칼라에다 스칼라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스칼라에다 스칼라 더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칼라를 스칼라로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네, 스칼라 나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것이니까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걸 더하면 역시 숫자 하나짜리 나오고, 숫자 하나로 대표되는 거 곱해도 역시 숫자 하나짜리 나와서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칼라하고 벡터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하고 빼고 할 때는 같은 종류만 더하고 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류는 더해지거나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스칼라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스칼라에다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됩니다. 벡터는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되죠. 스칼라는 한 개의 숫자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숫자를 벡터의 세 개의 숫자에다 모조리 곱해줘야 돼서, 그러면 숫자가 몇 개 나오느냐? 세 개 나옵니다. 그 결과는 벡터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벡터에다가 벡터를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거 더했으니까 역시 벡터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벡터량과 벡터량을 곱하면 스칼라량이 될 수도 있고 벡터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도 이것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벡터에다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가 되고 벡터가 되기도 하고, 또 무엇도 되냐면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대학교 때는 배울 경우가 별로 없는 텐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3차원에서 하나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스칼라이고, 세 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벡터이고, 이게 3의 원승이죠. 3의 제곱 9개의 숫자로 대표되는 게 텐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 결과가 세 가지, 서로 다른 곱하기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벡터 곱하기를 대표하는 기호도 다른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스칼라가 되는 곱셈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칼라곱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곱셈을 점으로 표시합니다. 사실 우리 그냥 스칼라 할 때도 곱하기를 가위표로 하기도 하고 그냥 점만 똑 찍기도 했죠. 스칼라 곱셈에서는 이것을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 벡터를 배울 때는 취향에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약속을 딱 했습니다. 벡터에서는 점으로 표현할 때는 그 결과가 반드시 스칼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벡터곱은 어떻게 되냐? 벡터곱은 무엇으로 표시하냐면 가위로 표시합니다. 다행스럽죠?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곱하기를 표시하는데 여러 가지 기호를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스칼라를 곱하는 데 이용했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결과가 벡터가 되는 것을 구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텐서곱은 어떻게 될까? 어떤 걸 쓰냐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씁니다. 두 벡터를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곱하면, 그래서 벡터가 스칼라곱이나 벡터곱을 만들려면 반드시 중간에 뭐라고 표시해야 됩니다. 우리 그냥 옛날에 XY 그럴 때는 XY 가운데 아무것도 안 써도 상관없었죠. 이때는 우리가 스칼라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를 다룰 때는 중간에 아무것도 안 쓰면 아주 엉뚱한 의미가 됩니다. 그 결과가 텐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벡터를 곱했을 때 스칼라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점을 찍고,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 반드시 가위표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를 스칼라 곱했을 때 우리 스칼라 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스칼라 곱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결과가 스칼라라고 그랬으니까 숫자 하나로 대표됩니다.
이 숫자 하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A와 B는 벡터니까 숫자 3개로 대표가 되죠. 이렇게 숫자 하나를 만드는 방법 봤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대응하는 숫자를 곱해서 첫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두 번째 숫자끼리 곱하고 세 번째 숫자끼리 곱해서 하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더하면 그럴듯합니까? 안 합니까? 그럴듯하지요. 네, 이것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이걸 어떻게 읽냐면 A.B 이렇게 읽어요. 또는 A와 B의 스칼라 곱 또는 A와 B의 내적 이렇게 읽는데 이 A.B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B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A는 벡터 A의 크기입니다. 우리 벡터를 화살표로 표시했으면 그 화살표의 길이가 그 벡터의 크기가 되겠어요. 네, B는 B 벡터의 크기고 세타는 A와 B의 사이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네, 이 화살표의 길이가 크기라고 한다면 사이각은 뭐예요? 이게 바로 세타가 되겠습니다. AB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이제 네, 이 A의 길이에다가 A, B 코사인 세타면 여기까지가 되죠. 이게 B 코사인 세타입니다. 요거를 곱하는 것이 바로 스칼라 곱의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순서를 바꿔 쓰더라도 똑같습니다. A.B가 B.A하고 같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꿔 써도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칼라 사이의 곱셈도 교환 법칙 만족합니다. 근데 우리 다음에 배우겠지만 두 벡터의 벡터 곱은 교환 법칙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벡터의 스칼라 곱 아까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한 것이 정말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벡터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좌표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지 됩니다. 좌표계를 이용하면 그 다음에 숫자로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A.B는 AB 코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먼저 단위 벡터들 사이의 스칼라 곱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단위 벡터 보면 X라는 단위 벡터가 있으면 이 X라는 단위 벡터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크기가 1이죠. 그 다음에 둘 사이 사이각은 얼마입니까? 0도죠. 그래서 X.X는 1이 되겠어요. 그런데 X.Y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각이 90도죠. 90도면 코사인 90도는 0이죠. X.Y는 0입니다. 자, 이런 거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놈들은 같은 놈들 X.X, Y.Y, Z.Z는 요건 다 1이지만 서로 다른 거는 전부 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단위 벡터 사이의 스칼라 곱은 1이고 다른 단위 벡터들 사이의 스칼라 곱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구하도록 하겠어요. 자, 두 벡터를 이렇게 직각좌표계로 대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래서 세 항하고 세 항을 곱하면 전부에서 몇 개의 항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항이 많이 나옵니다. 9개가 나옵니다. 근데 봤더니 어떻습니까? 여기에 X.X, X.Y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오죠. 근데 이런 거 중에서 몇 개만 0이 아니었습니까? 3개만 0이 아니었습니다. 3개가 어떤 거였어요? 같은 거였죠. 같은 거 앞에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A1, B1, 그 다음에 A2, B2, 그 다음에 A3, B3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대략 우리가 예상한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는 AB 코사인 세타인데 무엇하고 같으냐면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간단히 표시하는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크로네커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 크로네커는 베를린 대학에서 수학 박사를 받긴 했지만 집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수학은 취미로 한 사람인데 이게 우리 물리와 수학에서 많이 쓰이는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크로네커 델타 기호는 어떤 기호냐면 여기 델타자를 이렇게 표시해놓고 밑에다 첨자를 했어요. 이 첨자가 같으면 1, 다르면 0입니다. 그래서 델타 1은 1, 델타 2도 1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할 것 같으면 아까 얘기한
직각좌표계의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아주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x 햇, y 햇, z 햇을 x1 햇, x2 햇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한다면 단위 벡터들의 스칼라 곱 이거를 어떻게 간단히 표시할 수가 있냐면 바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xi 햇 더하기 xj 햇은 델타 ij다 이렇게 표시하면 이것들을 몽땅 다 9개의 식을 하나로 표시하는 셈이 됩니다. 편하죠. 이렇게 표현만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할 때 이 표현을 이용하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칼라 곱은 또 무엇에도 이용이 되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같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a는 a 제곱하고 코사인 0도가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크기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을 이용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a.a는 ax제곱 더하기 ay제곱 더하기 az제곱인데 이게 바로 a제곱이니까 바로 크기는 무엇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각 성분을 제곱해서 루트를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게 있습니다. 두 벡터가 직교하는 걸 찾아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90도가 0이죠. 그래서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이 0이라는 걸 가지고 직교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냅니다. 두 벡터의 각 성분의 곱을 더하는 것이 0이면 직교 여부를 이 스칼라 곱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직교하는지 아닌지는 항상 스칼라 곱으로 판단하면 아주 쉽게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벡터의 스칼라 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리할 것 같으니 이렇습니다. 벡터를 곱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하나는 스칼라 곱이었고 다른 하나는 벡터 곱인데 스칼라 곱을 부르는 이름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인너 프로덕트가 됩니다. 점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점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하면 닷 프로덕트 이렇게 합니다. 벡터 곱은 외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적은 영어로 하면 아우터 프로덕트가 되겠어요. 기호를 가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가위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한 크로네커 델타 기호를 이용하면 단위 벡터의 스칼라 곱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스칼라 곱은 어디에 이용이 됐습니까? 크기와 직교성을 구하는 데 이용이 됐죠. 이렇게 해서 스칼라 곱이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